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2023년 그 세계 경제를 대강 정리를 하고 그리고 2024년을 예측해보는, 그런데 오늘 이 예측은 알자지라 방송의 여러 세계의 경제기구라든가 경제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또 여러 가지 통계를 분석해서 보도를 해놓은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경제 예측이라는 게 불완전한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미래를 준비를 하고 마음가짐이라도 다져야 되니까 전혀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아유 올해도 틀렸네 맞았네 하면서 이제 성장하고 뭔가 그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알자지라 방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알자지라 방송도 굉장히 뭐 아랍권의 얘기만 전하는 것도 아니고 무척 그 크레딧이 있는 그런 방송이라는 것 말씀드리면서요. 이 기사의 제목은 2024년 세계 경제 주목해야지 될 핵심 단서. 그래서 그 핵심 단서를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미국의 이자율, 세계 오일값, 세 번째는 중국 경제 세계 오일값, 미국의 이자율이 내년 세계의 경제를 결정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3년을 한번 쭉 정리를 하던데요. 보니까 2023년 올해 초에는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이 틀렸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한 것보다 훨씬 경제는 탄력이 있었죠. 오늘의 미국은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의 미국은 다른 많은 매체보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게 제가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세계에 정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유수의 언론들을 많이 보면서 이게 맞는 것 같네 아닌 것 같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을 1년 내내 들으신 분들이라면 다른 매체에서 이 경제 뉴스를 접했을 때보다 훨씬 현재에 가까운 내용을 전해 들으셨으리라고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초에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참 어둡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 예상보다는 훨씬 경제가 탄력적이었다는 것. 글로벌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넘어서 실업률은 크게 하락하지 않은 채 인플레이션도 그 물가 상승률도 조금씩 줄어들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소프트 랜딩, 연착륙이라는 것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위험성이 조금 있다 하는 것.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또 지역에 따라서 이 말씀 드리고요. 알자지라는 두 군데 경제기구를 인용을 했네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죠. 에 따르면 높은 이자율은 계속 이자율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막 빌려서 쓰고 하는 것이 줄어드니까 인플레이션을 조금 억제를 할 수가 있죠. 경제활동도 줄일 수가 있고 돈 막 빌려서 흥청망청 쓸 수는 없으니까는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이자율이 내려가는 추세가 아니라 높은 채로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경제활동이 둔화되기는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OECD가 파리에 본부가 있습니다. 2025년까지 성장되지 않을 것이다. 성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OECD는 좀 빡빡하게 보고 있죠. 그리고 2025년이 돼야지 세계의 주요 중앙은행들이 이자율, 돈을 빌릴 때 내는 그 이자율을 좀 공격적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미국이 먼저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의 세계의 그 총생산 GDP는 내년에 한 2.7% 정도 증가하면은 올해 전체적으로 2.9%였잖아요. 그것보다는 내년에는 조금 아주 작죠. 0.2%포인트 총생산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제 코비드 19 때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에서 재정적으로 뭐 좀 부양책을 썼죠. 미국, 일본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처음엔 에너지값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뭐 지금 또 좀 괜찮아지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도 여전히 지금 세계적인 이자율은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는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경기 예측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부정확한 그런 그 과학이어서 12개월 전에 미국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도 투자자들이 야, 이건 정말 무슨 좀 개발도상국은 채무 불이행이 이어질 거야. 도미노처럼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몇 개월 사이에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전쟁 얼마나 긴장이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정도잖아요. 세계 경제가. 그래서 내년에는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의 거시 경제의 변수, 그리고 그 앞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변수들이 상호작용을 해야지 되는데 이런 걸 이제 면밀하게 모니터를 하면서 1월 달부터 차곡차곡 경제 예산을 하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2024년 한 해 내내 이걸 이제 단서를 잡아가겠죠. 지금부터 그 세 가지를 봅니다. 2024년도 세계 경제를 가늠할 만한 넘버 원,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 기준금리, 인플레이션 낮추려고 엄청나게 인플레이션 막 9%까지 연 올라갔었던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3월에 거의 0%였던 기준금리가 지금 5.25에서 5.5%까지로 됐고, 그런데 우리가 겪어온 것을 보면 야, 이렇게 이자율이 높아도 미국이 쓰러지지 않는구나. 이 비용을 견딜 수 있구나 하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이제 조금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내려갔는데도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놀랍게도 연간 2% 이상의 미국 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그만큼 큰데도. 그래서 지금 이제 연방준비제도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경기 침체 피하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까지 가는 소프트 랜딩, 연착륙, 이 목표를 이루려고 하죠. 이 목표를 이루려고 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약간의 균열은 있습니다. 실업률이 전과는 달리 조금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고, 팬데믹 때 모아뒀던 연방정부에서 막 지원해주고 해서 그런 돈은 이제 거의 줄어들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좀 어디서 돈을 좀 빌려야지 되네. 기업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있던 거 다 썼어. 이래서 빌려야지 된다 하면은 돈을 빌릴 때 이건 항상 남의 돈을 빌려 쓴다 하면은 위험성은 증가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볼 때 이 인플레이션도 통화 정책, 이자율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중요하지만, 그보다 지금보다는 성장이 좀 약화되는 거, 그게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조정하는데 굉장히 확실하게 결정하는 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약화되면은 그럼 이자율을 이제부터는 좀 내려줘야지 되겠네. 돈을 좀 빌려서 또 경제에 집어넣고 해야지 되니까, 이렇게 해서요. 연방준비제도의 이자율 변동 가능성을 꼭 추적하는 도구입니다. CME, 그 페드워치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76%라고 봅니다. 알자지라는 미국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6월 말부터는 확실히 이제 이자율을 내릴 것이다. 조금 경제가 슬로우하기 때문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한 몇 주일 전부터는 오늘의 미국에서도 3월 말부터도 이자율을 내리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자지라도 거기에 따르네요. 내년 3월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76%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지금 3번 올려서 0.75%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3번 내려서 0.75%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1% 정도 미국이 내릴 수도 있다. 이건 이제 알자지라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정도 이자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면 연방준비제도가 1% 기준금리를 내리면은, 그러면 세계의 GDP는 1%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낮으니까 돈을 빌려서 무슨 신흥국가 같은 데도 막 투자하고 해서
이자율이 내려가면 세계 GDP는 이자율이 1% 내려갈 때 GDP는 1%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무슨 오일 값이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또 인플레이션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시 올라간다던가 하면은 연방준비제도가 또 이자율을 내리던 것도 동결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또 올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그 성장 많이 나빠지겠죠.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는 3월부터 이자율을 내리기 시작하고 최대 1%까지 미국이 내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신흥시장 같은 데는 조금 좋아질 것이다 하는 예측이고요. 브렌트유, 이건 이제 세계 기준 오일이잖아요. 하마스가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복을 막 시작하고 나서 직후에 세계은행이 이 중동이 거기가 다 이제 산유국이 많으니까 더 큰 분쟁에 휘말리면은 이 브렌트유 국제 벤치마크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 급등한다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하루에 오일이 600만 배럴에서 800만 배럴 정도 공급이 줄어들어서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에서 157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102달러에서 121달러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의 원유 시장은 지금 중동의 긴장을 완전히 무시한 것처럼 보입니다. 홍해에서 예멘 반군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이스라엘이 투자한 선박 막 공격하고 해도 브렌트유 가격이요.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배럴당 79달러밖에 안 됩니다. 79달러 밖에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10월 중순에 92.4달러에서 배럴당 많이 내려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지금 세계 경제는 유가, 이것의 공급 자체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1973년도에 막 오일 사태 있었을 때는 그때 막 가격이 4배 뛰고 그랬잖아요. 그때보다 훨씬 좋은 위치라는 거죠. 충격을, 중동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오일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해. 이렇게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과거와 같지 않았다는 얘기랍니다. 지금 중동 지역이 전체 오일 공급의 30%입니다. 70년대는, 그러니까 50년 전이죠. 37%였습니다. 30%, 37%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맥시멈 37%에서 7%가 떨어져 나가서 30%라는 건 많은 거죠. 그 자리에 여러 가지가 채웠지만 미국 에너지 공급이 그 수십 년 동안 70년대 이후에 엄청나게 지금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에너지를 효율성 있게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같은 게 쉬워지니까 이게 다 이렇게 좀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지난번에 중동 그 공급 문제로 인해서 중동 이전에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전쟁이니까 이때 엄청날 거야, 다 죽을 거야, 거의 죽을 마실 거야 했는데 그때도 예상보다는 조금 덜 했거든요. 이 오일에 대한 타격받은 게.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브렌트유가 중동 이 사태 때문에 배럴당 20달러 정도는 상승해도 지금 70몇 달러니까 글로벌 경제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80달러 미치니까 79달러, 77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만약에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중동에 뭐가 되면 우리가 오일 때문에 끝날 거야. 이런 경각심 같은 거는 이건 1970년대 사고라는 겁니다. 공급망도 너무 발전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에너지의 효율성도 있고 해서 그렇게 세상이 변했는데 오일과 관련해서 이제 경제학자들도 관점을 바꿔야지 된다. 크게 타격받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의 크레딧 시장, 신용 시장을 말하고 있는데요.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규모가 워낙 크고 미국 다음이고 그리고 그 세계와의 깊은 무역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을 주목하고 있죠.
세계 무역에서 중국이 활동을 하고 있고 국제 공급망 주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상품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중국은 지난 3년 동안 코비드-19 엄청나게 통제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경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풀면서 엄청나게 좋아지겠지 했는데 좋아졌나요? 크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내부 경제 성장,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취약합니다. 또 뭐 생산량도 좀 줄어들었고요. 부동산이 워낙에 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뭐가 묶여 있고 안 되니까 다른 것도 조금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또 2020년부터 베이징은 부동산 업체의 어떤 빚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사용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중국에서는 국내 총 GDP의 23%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게 막 주택값 내려가고 개발업체가 뭐 채무 불이행하고 하니까 엉망진창이 됐죠. 이 부동산이 중국의 경제 회복을 짓누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신용평가 그 회사 무디스가 중국 A1에서 좀 안정적이다 해서 크레딧을 부정적으로 낮췄죠. 그리고 좀 위험이 있다 이렇게 했고 이런 일들. 그래서 이제 또 중국도 역시 코비드-19과 관련해서 지출이 많았는데 그럼 뭐 지출도 줄어들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지방정부가 그동안의 여러 이유로 그 베이징의 성장을 좀 늘리기 위해서 베이징의 자금에 의존했었던 것이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비드 때 사람들에게 막 돈 나눠주고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자금에 의존을 하는데도 아직까지 그 데이터는 막 중국 경제가 활발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중국에서도 막 대출을 좀 받아야지 대출 수요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경기 회복의 신호로 봤는데 사람들이 뭔가가 불안하니까 아예 뭐 대출 받아서 뭐를 하느니 아니야. 좀 절약해야 돼. 저축해야지 돼.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경제 위축 쪽으로 좀 가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계속되는 역풍 속에서 뭐 중국 신용도 그다지 좋지 않고 중국 정부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이 중국 정치국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추가로 경기부양책을 발표를 한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영향을 미칠 때고 해서 따라서 2024년도 세계 성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미국의 시장을 보면 또 이자율 인상 여부를 봐야지 되겠지만 그리고 오일도 예전처럼 막 완전히 한 군데 의존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괜찮다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을 조금 봐야지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가능한다 할지라도 세계 모든 나라가 좀 실업률은 그다지 크지 않으면서도 뭐 인플레이션을 극복한다던가 이런 완전한 연착륙, 소프트 랜딩, 완전한 연착륙을 하기는 좀 여전히 어려운 것 같긴 하다. 그러나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것은 없을 것 같기도 하다. 어쨌든 이걸 봐야지 된다는 겁니다. 아직 2024년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미국의 이자율, 브렌트 유가, 중국의 크레딧 같은 것을 보면서 그런데 이렇게 알자지라도 좀 예측을 해놨지만 예측은 2023년 올해 초에 했던 것처럼 틀릴 수도 있다. 자, 연말이 되면은 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뉴스 사이클이 지나가는 거죠.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은 마지막 시간이겠네요. 미국 날짜로 금요일 오늘의 미국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토요일, 일요일, 30일, 31일, 1월 1일은 또 정규 방송하고요. 방송 쉬는 날은 없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